예, 한국당 조강특위위원회 세척된 전원책 변호사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. 폭로보다는 한국당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. 하지만 정작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담담했습니다. 네,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예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관련 내용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,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전원책 변호사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기자들 정말 많이 갔어요. 자연인의 기자회견에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가는 것 좀 처음 봤는데, 글쎄요, 뭐 생각보다 싱거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. 폭로는 없었고요. 대신에 이제 한국당과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굉장히 쓴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어제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단어들이 좀 있었습니까? 어떻습니까? 뭐 기대했던 뭐 항상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있듯이요. 어제 기자들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상 기존에 나왔던 얘기에서 크게 뭐 진전된 얘기는 없었거든요. 다만 뭐 개인적인 불편함을 좀 토로를 했었죠. 수족을 잘라냈다는 그 김병준 위원장 그 발언에 대해서도 내가 본인의 비서가 아닌데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정도인데 한국당이 이게 지금 현 주소라고 보여지는데요. 좀 배로 말하면 좀 난파선을 좀 수리해서 좀 가보려고 했었는데 다시 구멍이 나가지고 좀 가라앉는 정도고요. 장날로 말하면 이제 파장 분위기인데 한국당이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지금? 그러니까 배가 잘 갈 때는 서로 올라타가지고 어떤 자리를 좀 찾고 싶은데 배가 방향을 못 잡고 가라앉으면은 서로 비난을 하고 뛰쳐나가려는 성향이 많은데 지금 한국당이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두 분 다 기자들 많이 상대해 보셨잖아요. 네. 전원책 변호사도 이 평론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기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걸까요? 굉장히 기자들 호기심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참석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. 글쎄요, 어떻게 보셨어요? 어제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요. 글쎄요, 일단은 안 할 수 없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화가 난 상태에서 예고를 미리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며칠 생각해 보시면 그 자유한국당이 현재 상황에서 사변적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폭로성 내용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제 얼굴이 치부했기잖아요. 그래서 아마 어제 정도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요. 그 저는 쭉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마지막 가면은 전 그 질의응답 중에서 내가 했으면은 지금 현역 의원 중 한 60~70%는 갈아야 이게 된다라는 얘기가 좀 가슴에 좀 다가왔는데. 진작 좀 그렇게 해서 좀 탁탁탁 이렇게 좀 하셨으면 훨씬 더 그 결과도 좋았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이런 결말이 안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유 못내 이것저것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인적 쇄신 진작 했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정권을 쥐고 있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달랐던 것 같다라는 부분도 어제 인터뷰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거든요. 쭉 그런 얘기가 있었죠. 그다음에 그 조강특위 위원 중에 한 분 이진건 위원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각각이 서로 다른 부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코끼리를 비유를 하면 어떤 분은 다리통을 보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몸통을 얘기하고 누구는 꼬리를 얘기하는 듯한 근데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 지난 여름에 이제 비대위가 되고 그다음에 비대위와 특별한 결과나 뭐 과정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을 만한 내용이 안 나오면서 조강특위의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위촉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이제 얘기가 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했잖아요. 그 비대위와 조강특위의 그 뭐라고나 역할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려를 많이 했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결말이 좀 그 갈등만 노정되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. 저 이배우님,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제 폭로 기자회견을 잘 지켜봤다고 했어요. 그러면서 좀 담담한 얘기를 했거든요. 바로 이제 그 직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태어날 수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? 뭐 충분히 애견을 했던 거겠죠.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정권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더 붙이면은 출발할 때부터 지금 저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건데요.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아시겠습니다만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본인도
외부에서 영입된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임시직이란 말이죠. 그런 분이 또 다른 또 조광특위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. 근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준 거죠. 그나마도 그 권한을 힘이 있으려면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조광특위가 비상설기구거든요. 그러니까 차라리 비대위로 포함을 시켜서 힘을 좀 실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좀 한계가 있었고 인적 청산 아마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권을 아마 물갈이 하는데 좀 칼을 좀 써봐라 이런 쪽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 예.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되 적당히 좀 해서 좀 국민들로 하여금 주목받을 정도까지만 해야지 판을 흔들어 버릴 정도 하면은 당이 깨진다. 아마 이런 서로 시각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도 지금 12월 중순에 치러야 되고요. 예, 예. 또 2월에 전대도 치러야 되고 본인이 지금 친박과 비박할 거 없이 암묵적인 동의가 2월 중에는 전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아마 그때까지 어쨌든 무탈하게 해서 관리형으로 가다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어제 그 전원책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도발을 하는 것보다는 뭐 수용을 하면서 가는 쪽으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일단 비대위의 리더십은 상실돼 버렸고,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나 뭐 이런 자유한국당의 변화에 대한 동력도 없어졌고, 그러면은 그동안 뭐 몇몇에서 그 이제 약간 삐딱하게 보는 시각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, 그다음에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요.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싶어요. 저는 뭐 이미 리더십도 상처받았고 동력도 상실됐으니까 내 스타일이라도 유지해보자 라는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그래서 담담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앞으로 한국당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제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친박계에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다시 친박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? 저는 전 인적 쇄신이나 뭐 자유한국당 이렇게 변화는 요원해진 것 같고요. 그 어제 전원책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지난한 계파 싸움이 또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 애초에 그런 말씀들 드렸는데 사실은 그 중요한 플레이어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줘야 되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외부 인사들이 해봐야 현역 국회의원들은 관심을 안 가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은 결과가 온 거고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 그 다음에 그 날짜는 뭐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2월로 가고 있는 전당대회 이런 데에서 누가 과연 헤게모니를 잡을 건가 이런 데 이제 의원들의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. 지금 그 친박계 중심으로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거는 다음 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결과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의 헤게모니를 우선은 잡고자 그렇게 이제 비대위 흔들기에 나선 거 아닌가. 이렇다면은 원내대표 선거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전당대까지 계속 이런 지난한 싸움이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 김병준 위원장을 위시한 비대위는 전당대 룰이라도 우선 잡아주고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. 지금 상태로 가서 뭐 친박계는 금년 내로도 전당대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물리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해요. 지금 253개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80명 투입해가지고 한 20여일 동안 뭔 조사를 하겠어요. 그냥 거기까지만 이렇게 훑다 마는 거고 결과는 뻔해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지. 그다음에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될 인적 구성 이런 상황이.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 이후에 뭐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과 같은 단일 지도체제냐 아니면 집단 지도체제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. 이거에 대한 결론도 아직 안 났어요. 그리고 전당대 룰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결과도 없이 그냥 전당대회만 하자고 와곽되는 거는 그냥 서로 간에 당권 잡기 위한 그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실한 동력이라면 그 전당대회나 옳게 치를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유일하게 성과로 내세우는 게 이전보다 비박과 친박 갈등이 수그러들었다는 건데요. 지금 수그러든 게 아니라 좀 휴전 상태죠. 휴전 상태 속에서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또 국지전이 있었던 거고요.
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그 복당파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했었고 복당파들은 이번에 나가지 말고 자중하라든지 어째 휴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국지전에 있었던 건데 예.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하나 그 인지를 하셔야 될 게 실권이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친박과 비박에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이런 갈등이 아마 이제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격화가 될 거고요. 다시 예.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선출이 되든 관계없이 비대위원장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제는 이제 관리 잘 하다가 넘겨주는 정도밖에 지금 아마. 알겠습니다. 자, 한국당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. 갈수록 태산인 것 같네요. 자, 국회 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. 예산 심사하는 과정인데 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 공동 전선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. 대통령의 경제 투톱 교체 인사 강행 또 조명래 장관 임명하는 걸 두고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 시사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2시에 본회의를 사실상 지난번에 합의를 했거든 8월 달에. 그런데 오늘 이 본회의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 뭐 열리겠다 하는 게 불투명한 상황인데 글쎄요, 지금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. 예산 심사 과정에서. 글쎄요. 이걸 어떻게 누가 좀 풀어야 되겠습니까? 1년 이상 남은 총선을 앞두고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국민들 의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의식하고 있다면 저렇게까지 안 할 텐데 사실은 양쪽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협치라고 쓰고는 그냥 투쟁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제 상황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. 남북 문제 교착 상태죠.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야 간에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, 이 소재들만 있고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내분 안에 당내 상황 그렇죠. 바른미래당도 뭐 굳이 하면 당 안에서 이런저런 정체성 문제로 논란이 많잖아요.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성원들은 그 대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민들 관심 별로 없고요. 법안 처리해야 되는 거 관심 없고요. 일단 당내에서 당권 싸움해서 다음에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자가 뭐 오직 목적인 것 같아요. 누가 풀 수 있느냐? 사실은 그 좀 더 많은 그 운영의 묘를 부릴 수 있는 여당과 청와대가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건건이 어제도 이 건이 그 조국 민정수석 건 가지고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조국 수석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또 청와대가 반박을 하고 나오잖아요. 7대 원칙에 7대 비리 원칙에 전혀 훼손되는 게 없었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건건이 청와대도 굉장히 강성입니다. 그러니까 바람이 있다면은 청와대는 정쟁에서 좀 빠져줘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걸 조정해주는 역할을 그 여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청와대도 강성, 여당도 강성, 야당도 강성. 뭐 당분간 이런 상황이 좀 계속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그러니까요. 청와대 사과도 요구했고 조국 민정수석 퇴임을 또 요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청와대가 오히려 더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청와대나 뭐 민주당 입장에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조급할 게 없다는 아마 느낌도 있을 겁니다.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뭐 국회 선진화법이 발효 2004년부터 정의됐었는데요. 30일까지 이달이죠.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합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부의가 되기 때문에 정부나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원안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. 근데 오히려 그 예산 정국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해야 될 분들이 야당인데 자기들의 그 직무를 좀 유기하고 있는 거죠. 정부가 만든 예산안에 대해서 처음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취지에 맞게 정말로 피나게 지금 해도 지금 그거 다 골라내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당내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너무 소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파문점 비준안도 그렇고요. 뭐 인사도 그렇고 모든 건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정말로 건강한 야당으로서 합당한 견제와 비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반대를 하고 발목 잡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인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점에 달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그런 점에서 그래도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고 물어볼 때 대통령께서 가진 게 많으니까 좀 만나서 뭐 다녀오셔가지고라도
여야정 상설협의회도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꼭 그 기한에 구애받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언제라든지 당 대표도 만나시고 원내 지도부도 만나고 또는 실은 현안에 대해서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야당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들도 좀 만날 필요도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용주 의원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. 어제 이제 징계위 열렸잖아요. 민주평화당 당 징계위입니다. 당원권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. 그래서 이보다 강한 징계가 있죠, 사실은. 근데 이제 이걸 내렸는데 물론 봉사활동 100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솜방망이 처벌이다. 다분히 의석수를 감안한 그런 거 아니냐. 여론은 좀 반영되지 않았다.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예견됐던 결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징계, 일반 회사에서 징계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는 우선 뭐 감봉 내지는 뭐 이런 거고요. 두 번 제일 또 센 거는 사표 수리 뭐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거에는 그런 거 해당되는 게 사실은 없어요. 그러니까 당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의원 수도 부족한데 저 의원을 제명할 수도 없는 거고요. 뭐 그렇다고 세비 받는 거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. 결국에는 당원권 정지 몇 년 뭐 이런 건데요. 당원권 정지 3개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뭐 현역 의원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그 직무가 도당위원장 정지된다고 하는데 그게 3개월 정지된다고 해서 뭐 크게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어제 그 민평당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중에 공천에 심각한 해가 될 거다. 이미 상처를 입었다. 뭐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국회에도 윤리가 있다고 하는데 별다른 수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에 대한 그 당 차원 아니면 국회 차원의 이 처벌이 너무 좀 괴리가 있고 수단이 별로 없지 않나.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거 꼭 잊어먹지 말고요. 다음 총선에 내가 어떻게 투표하느냐밖에 없어요. 뭐 이용주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냐면은 사법적인 판단을 받죠. 그다음에 당내에서 징계를 받고 또 국회 윤리특위까지 이제 회부가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뭐 3번에 걸쳐서 또 형벌을 받는 셈이고 또 형벌의 강도도 음주운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하는데 좀 심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은 왜 이렇게 국민 감정이 악화됐는지 본인이 아마 다 잘 알 겁니다. 그렇죠. 뭐 휴가 나온 장병이 사망한 사고 시점에서 불과 며칠이 안 지나가지고 본인이 공동발의까지 살인죄를 하자고까지 해놓고 나서 했다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위선을 보는 거 아니냐. TV 카메라 앞에서는 올바른 소리 하고 또 뒤에 돌아가서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이런 데서 국민적인 공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을 통감을 하셔야 되는 거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평화당도 의석수 지키기 위해서 고위직책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번엔 다른 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국회에서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.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어제 토론회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의원들이 왜 그 토론에 참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. 지금 그 온 국민들이 사실은 사립 유치원 건으로 이 비리 건으로 지난번 있었던 국감 동안 내내 시끄러웠잖아요. 그렇다면은 그 사립 유치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슨 사적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도록 나머지는 법을 처리해서 더 이상은 그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저렇게 잘못 쓰여지는 건 막아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토론의 어제 목적들을 보면은 마치 사립 유치원을 옹호하고 그 법안 처리를 그 물리적으로 미루려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왜 저렇게 하는지 홍문종 의원이야 본인이 뭐 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학원을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건 그 홍문종 의원 개별 의원의 토론회다라고 한정을 짓고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던 게
예. 지금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뭐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있고 뭐 노인, 요양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. 단 한 푼이라도 국민 세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감시, 견제받을 수 있도록 법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. 어떻게 보면 박용진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 역공을 하고 있다는 느낌? 예. 뭐 총력 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. 네, 박용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? 그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뭐 당이 이제 당 의견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저도 이런 얘기하면 고발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그 뭔가 이해를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는 저렇게까지 할 이유를 도저히 저는 찾지를 네. 못하겠습니다. 뭐 꼭 그런 직접적인 연결이 없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홍문종 의원이 우리 사립유치원을 옹호해주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좀 한 거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해봅니다.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어제 인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제 검찰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예. 재판에 넘겨진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제 그 사법농단 사건으로 첫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재판부가 누가 맡게 될지 오늘 그것도 결정이 되거든요. 지난번에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를 좀 늘렸어요. 근데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될 텐데 과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대법원의 가장 큰 고민도 거기 있을 건데요.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 수세에 몰렸었고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뭐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이제 국민들이 과연 저게 셀프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. 본인들이 다 연루가 됐는데 제대로 된 재판을 하겠느냐 이런 의혹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사법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또 그런 발의도 했던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여론을 의식을 해서 뭐 세계 재판부를 지금 신설한 거 아니에요? 해서 이제 무작위 배당인데 뭐 그렇게 좀 제척을 하고 예. 혹시 여기에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연루된 사람이 예.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좀 제척을 하겠다는 건데 예. 그런 이제 뭐 또 현직 판사들이 6명 있잖아요. 뭐 현직 판사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. 그걸 19일 날 열리는 그 전국 뭐 법관 회의에다가 그 안건을 채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만큼 법원 내부에서도 이게 이례적인 일인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다시는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을 좀 느낀 거로 보여지고요. 예. 저는 이제 뭐 재판부가 어쨌든 세계 재판부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뭐 국회에 의한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기 이전이라도 그 한도 내에서 정말로 대법원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자구 노력을 이번에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재판이라는 거는 그 어떤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야 돼서는 안 되는 마지막 보루인데요. 복잡할수록 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삼권 분립은 돼야 되고 사법부는 독립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늘 변할 수 있는 여론으로부터도 독립돼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다면은 그냥 맡겨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위기이지만 또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,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